미국은 자기가 돈만 되면 동맹이고 적이고 없는 거야 이제. 지금 30일 동안 즉각 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인도의 입김이 지금 센 거예요. 카슈미르가 완전히 인도 땅이 될 것 같으니까 파키스탄 측에서 고의적으로 뭔가 테러 행위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거기를 분쟁 지역화하는 거죠. 네. 최근 나온 뉴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가 말을 잘 안 듣는다.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와 이렇게 휴전이나 종전 관련해서 뜻대로 안 움직여준다라는 탄식을 했다라는 네. 신문 기사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 협상이 그렇게 쉽게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튀르키예에서 15일 뭐 회담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중에도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 저 바이든이 바보같이 해가지고 전쟁이 났다. 자기가 바이든이 안 되고 자기가 지난번에 연임을 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안 났을 거다. 네. 일단 그거부터 일단 바이든을 짚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 네. 끝내겠다. 큰 소리 그건 쳤네요. 아니죠. 예. 그런데 지금 3달이 넘었는데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트럼프가 푸틴 편을 상당히 드는 것처럼 해서 전 세계가 긴장했죠. 그랬었죠. 특히 이게 사실 서구가 정말 놀란 거는 어디까지나 러시아는 미국의 경쟁자고 우크라이나는 뭐 선한 나라고 좋은 나라라고는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서방에 가까운 나라고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나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방 편인데 그리고 유럽의 안보가 지금 위태로운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렇죠. 더 밀고 나가면 서유럽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유럽의 말을 듣고 자문을 얻어가지고 러시아랑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유럽, 우크라이나, 미국 사자가 협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미국하고 그냥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저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케미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부터 하는 트럼프의 입장이 놀라운 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땅을 뺏겼으니까 영토를 다시 회복하면 언제든지 전쟁을 끝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야, 뺏긴 거 할 수 없지. 힘이 약해서 뺏겼는데 그걸 뭘 찾아. 그걸 또 미국 힘으로 찾아줘? 그러면 우리 미국인들이 왜 가서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퍼본 돈이 얼만데 네. 어마어마한 돈을 퍼붓는데 우크라이나는 힘이 안 되면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지 왜 대들어가지고 전쟁은 하고 바보같이 그러냐 이런 식으로 트럼프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네. 생각하는 꼭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지금 완전히 긴장이죠. 이게 미국이 러시아 편 비슷하게 돼갔거든요. 근데 이제 푸틴이 이제 그러면서 전쟁을 계속 해가면서 트럼프하고는 좀 잘 지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트럼프가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자기는 24시간 만에 그렇죠. 전쟁을 끝냈는데 안 끝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들어요. 젤렌스키 처음에는 지금 뺏긴 땅은 물론이고 2014년에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도 다 되찾아야 되겠다 이러고 네. 그래서 트럼프가 당신 제정신이냐? 크림반도는 그건 말도 안 되고 지금 뺏긴 땅도 어떻게 그걸 걔네가 러시아가 뺏은 건데 어떻게 그걸 주고선 거기서 타협이 되냐? 꿈 깨라. 그런 식으로 지금 젤렌스키를 압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로는 야 이거 정말 환장하겠네 자기로서는. 자기는 정말 그 미칠 지경이죠. 왜냐하면 2014년에 크림반도까지도 되찾아야 된다는데 지금 뺏긴 땅도 다 내놓으라니까. 그렇죠.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서유럽은 젤렌스키 말이 더 옳다라고 이제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푸틴도 전쟁을 빨리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웬만하면은 지금 땅은 트럼프 얘기에 따르면 지금 뺏은 땅은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우크라이나 땅의 5분의 1입니다. 네. 5분의 1을 그냥 러시아 땅으로 주겠다는 건데 그래도 푸틴이 전쟁을 안 끝냈어요. 왜 그러냐면 젤렌스키가 침략만 당한 게 아니라 러시아 땅을 쿠르스크라고 하는 데를 쳐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러시아가 땅을 뺏겼어요. 러시아도 일부 아주 작은 땅이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군 병사들도 파병을 해가지고 북한군 병사들이 또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으로서는 자존심이 있지 러시아 땅을 뺏기고서 종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땅을 뺐을 때까지는 저도 종전 안 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러시아 참모총장이 쿠르스크 땅을 다 회복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는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명분을 푸틴이 가졌어요. 네. 가졌는데 지금도 조금 지리하게 이렇게 잘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게 좀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가 우세해. 더 뺏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뺏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로선 야, 시간이 지나도 회복하기는커녕 더 뺏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고 이 정도에서 그냥 스톱해도 좋겠다라고 하는데 푸틴은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5월 9일 날이 이제 러시아 전승기념일이고 뭐 김정일이 가느니 마느니 결국 안 갔지만요. 시진핑이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뭐 3일 동안 휴전하자, 또 부활절에도 뭐 휴전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게 휴전이 잘 안 지켜지고 그때도 막 교전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속 교전은 됐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좀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은 지난달 말에 교황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태리에 장례식에 갔잖아요. 거기서 젤렌스키를 만난 거예요. 로마에서. 네. 로마에서 젤렌스키를 만났더니 젤렌스키가 나는 휴전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젤렌스키는 지금 히토류 있는 광산까지 다 미국한테 넘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 욕심을 채웠잖아요. 자기 이제 광물도 챙기고 했는데 빨리 이제 내가 약속했던 전쟁 빨리 끝내는 걸로 몰입하고 싶은데 푸틴이 안 끝내니까. 그런데 젤렌스키 와가지고 나는 전쟁 끝내는 거 좋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대목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야, 이거 푸틴이 내가 그동안 잘해줬더니 이게 뭐 잘해주는 게 계속되니까 특혜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뭐 끝낼 생각을 안 하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트럼프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지금 30일 동안 즉각 휴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거기다가 프랑스, 영국, 독일, 폴란드 네 나라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30일 휴전 우크라이나는 오케이인데 러시아가 거기 동참 안 하면 제재 가하겠다. 네. 미국과 함께. 그러니까 푸틴이 그래? 그렇다면 15일 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만나자. 튀르키예 이스탄불이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는데 3월 달에 장관급 회담을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래서 그 회담을 연속해 나가자. 네.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가 푸틴이 응했네? 응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일 수 있다. 응하는 척 하면서 전쟁은 계속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예 푸틴을 만나서 담판을 짓자 그래가지고 그거 얘기를 듣자마자 젤렌스키가 또 다시 제안을 한 게 나는 그 이스탄불에 가서 내가 기다릴 테니까 푸틴 당신이 오시오. 아, 직접 당사자끼리 딴 사람 대통령끼리 보내지 하자. 말고 당신이 오시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젤렌스키가 또 얘기를 했는데 푸틴만 올 게 아니라 아예 트럼프 당신도 오시오. 그래서 3자가 회담을 합시다. 네.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지금 끝내도 좋다는 거니까. 네. 근데 푸틴은 더 하면 더 땅을 뺏을 수 있다. 그래서 안 끝내려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트럼프 보는 앞에서 회담을 하자. 네.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아, 이게 참 어렵네요. 푸틴 입장에서 보면 근데 체급이 다른데, 네. 체급이 다른데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자기가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고 만약 생각한다면 자기가 거기가 체면 그러고 가면 또 트럼프 대통령만 또 주연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다는 맞습니다.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 푸틴이 좀 곤혹스러운 순간이죠. 자기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갈 가능성이 좀 적다는 쪽에 관측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급이 다른 것뿐 아니라 푸틴의 주장은 젤렌스키는 물러나고 다른 정권이 들어서라. 친러 정권이 들어서면 휴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제거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런 제거해야 될 사람을 왜 만납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푸틴이 지금 어려움에 빠졌는데 지금 예측은 제가 예상이 틀릴지도 모르지만 지금 예측은 푸틴이 직접 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왜냐하면 2022년 3월에도 장관급 회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을 보낸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어쨌든 푸틴이 과연 갈까? 근데 이제 지금 트럼프가 지금 중동을 순방 중에 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그 다음에 카타르 이 세 나라를 나갑니다. 이게 비행기를 전용기를 5천억인가 선물 줬대네요. 근데 그거 주는 걸 왜 안 받냐? 안 받으면 바보지 이랬다고. 물론 잘 있게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거길 순방하면서 그게 14일 날 끝나니까 15일 날 갈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날 또 미국의 외교부 장관이 터키를 갑니다. 네. 15일 날.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가더라도 외교부 장관이 거기 배석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미국의 경제 제재 네. 여러 가지 이제 협박성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러시아는 전쟁이 시작되면서 많은 경제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네. 그런데도 다 모두의 예상을 이겨내고 저 다르게 다 경제는 문제 없이 네, 돌아가고 네, 네. 이번에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제재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위협으로 와닿을까요? 그 트럼프가 말이 제재지 제재를 하려고 해도 할 게 별로 없거든요. 네. 없어서 뭐 금융 제재 한다 그러고 에너지에 대한 2차 제재 뭐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러시아의 에너지를 사주는 회사나 나라도 제재하겠다. 뭐 이런 게 2차 제재입니다. 2차 제재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푸틴도 뭐 제재 받고 싶지는 않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러시아가 사실 2022년 전쟁이 났잖아요. 2022년에 러시아 경제가 2% 정도인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는 몇 프로 마이너스 성장했냐면요. 30%. 아, 30%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해가 뭐 러시아가 제재받았으니까 엄청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과장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러시아가 5%인가 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몇 프로 성장이죠? 우리 2%도 아니 2%도 안 됐죠. 2%도 안 되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5% 성장을 했습니다. 그 군수 산업 때문에 군수산업도 하고 석유 평소보다 더 석유. 팔고 아까 뭐 인도 얘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는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러시아에서 석유를 많이 사오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니까 석유 수입량을 8배로 늘렸어요. 아, 8% 80%가 아니라 800%를 수입에다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도표 석유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20% 싸게 사다가 10% 싸게 해서 10% 먹는 거죠.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의아했던 게 왜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네. 당연히 전쟁을 하면서 이걸 알잖아요. 네. 이걸 그냥 놔두고만 있었을까? 특히 그게 중국도 아니고 인도의 인도인데. 실용외교죠.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교장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모디 총리의 아주 총애하는 외교부 장관인데 이 사람은 시진핑도 시진핑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시진핑도 푸푸푸푸 나쁘지 않고 어. 그다음에 푸틴은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트럼프 다 이 사람 좋아하죠. 네. 이게 외교입니다. 이런 외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인도란 나라는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 제일 중요한 게 중국 견제잖아요. 중국 견제하는데 지금 쿼드가 지금 견제하는데 핵심 기구잖아요. 네. 쿼드라는 게 뭡니까? 미국, 일본, 호주 셋만이 쓴 건 지금도 다 군사 협력하잖아요. 거기 인도가 들어있으니까 포위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도가 쿼드에 가입한 대가로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아. 입 다물고 있고 인도는 거기다가 쿼드에 가서도 러시아를 겨냥한 비난 성명은 쿼드에서는 발표를 안 합니다. 인도가 난 그거 서명 못 한다 그래서 발표를 안 해요. 네. 그럼 미국이 야, 너 뭐 러시아에 석유도 많이 사다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좀 내 말 좀 들어달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합니다. 그 정도로 인도의 입김이 지금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관세 협상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너무 굽신굽신 미국한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만약에 이제 휴전이 되거나 종전이 됐을 때 러시아 경제 뭐 그쪽도 이제 재건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돈이 다시 이제 원활하게 그 가스를 통한 원유를 통한 수익이 발생이 될 수 있겠느냐. 한쪽에서는 유럽은 이제 더 이상 러시아산 이게 아마 좀 많이 네. 거부할 것이다. 네. 뭐 경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외교적으로 이게 다시 좀 휴전하게 되면 달라질까요? 관계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일 큰 피해를 본 건 물론 우크라이나지만 두 번째로 아마 피해가 큰 게 뭐 폴란드도 좀 피해가 있고 저 국방비도 엄청 늘렸고 37%인가 늘렸어요. 아, 네. 폴란드는 바로 자기네 나라로 전쟁이 올지 모르니까. 그 독일 같은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 피해가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아주 싸게 사가지고 그게 독일의 경제의 디딤돌이었는데 어쨌든 제재를 자기네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제재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고 독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졌죠. 네. 주식 시장은 좋은데 하여튼 경제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독일 경제가 나빠졌는데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그 파이프라인 그런 거를 다 이제 중단시키고 다 러시아에서 그 수입을 중지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기에나 스페인이나 이쪽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팔면 거기서 또 러시아 또 천연가스나 액화 천연가스나 그런 걸 또 가져다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네. 완전히 다 끄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게 노르트 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서 네. 우크라이나 거쳐가지고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쪽으로 이제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그게 선이 전쟁통에 우크라이나 특공대가 가서 끊어버렸어요. 네. 근데 한 선은 남아 있습니다. 그걸 트럼프가 미국이 담당하는 조건으로 그 라인은 계속 유지해서 하자. 그러니까 미국하고 러시아, 가스프롬하고 독일에서하고 합쳐가지고 그 사업 하자라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를 다시 이제 나중에 연결하고 거기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의 이익금 중에 이익금을 일부는 미국이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아. 미국은 자기가 돈만 되면 동맹이고 적이고 없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한미군 있고 한미동맹 끔찍하게 지금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만 트럼프 머릿속에는 야, 그 한미동맹 그거 계속하는 게 과연 우리 이익인가? 계속 매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우리를 계속 철통같이 지켜준다?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TV 앞에 공개 토론 그걸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네. 충격을 사실 정상끼리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네. 깜짝 놀랐었던 게 기억이 그게 나네요. 이제 트럼프하고 제디 벤스가 깔아놓은 것에 치였다라는 거죠. 젤렌스키가. 네. 딱 유도해 가지고서는 조금 과도한 발언을 젤렌스키가 하게 해서 무례하다. 한 번도 감사하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뭐 이래가면서 당신은 카드가 없지 않냐?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게 될 게 트럼프가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지도자한테 한국은 카드가 없잖아요. 작전 능력도 없으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지금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미군 다 빠지면 너네 어떻게 국방할 건데? 이거 우리가 지휘할 수 있고 작전 계획도 있고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근데 아까 인도 말씀을 하시니까 요새 그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 그들의 그 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인도가 그렇게 좀 힘을 예. 계속 발휘하고 또 하는 것들에는 그래도 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엄청난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미래 시장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나라들에게 힘을 그러니까 역시 강자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외교 전략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인도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중국보다도 인구가 더 많아졌고요. 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됐고 누구나 경제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2050년에 인도는 세계 경제 서열 3위다.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 누가 앞설지는 모르지만 중국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2050년에. 일단 1, 2등은 미국, 중국일 테고 3등은 인도라는 건 거기까지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고 지금 모디 총리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힌두주의자여서 종교도 탄압도 많이 해서 지금 비난도 많이 받지만 인도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네. 또 인구도 젊은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시장 인구가 많으니까 시장도 많고 그런데 핵을 가졌죠. 물론 파키스탄도 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게 핵전쟁이 나면 큰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저기는 타협이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이게 1947년에 이제 독립될 때부터 그때부터 싸워가지고요.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가 그 파키스탄의 일부였어요. 네. 근데 독립해가지고 인도가 지원해가지고 독립시켜가지고서는 그 파키스탄이 나라 많이 없어진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된 거니까 그때부터 계속 그런 일 날 때마다 전쟁을 했어요. 지금 전쟁이 5번째인가 6번째예요. 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 종교가 힌두교하고 이슬람교인데 또 모디 총리가 힌두주의자라서 가지고 다른 어느 지도자보다 이슬람을 탄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슬람의 맹주인 또 파키스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카시미르라고 하는 지역에 거기 인구의 대다수는 이슬람인데 거기 인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인구는 이슬람 인구가 더 많은데 그러니까 파키스탄 쪽이 더 많은 땅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카시미르 땅에 더 많은 땅을 인도가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미국이 인도 편이니까 잘못하다가 카시미르가 완전히 인도 땅이 될 것 같으니까 파키스탄 측에서 고의적으로 뭔가 테러 행위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거기를 분쟁 지역화하는 거죠. 네. 마치 일본이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서 한일 간의 분쟁 지역이 돼서 한번 독도를 자기네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독도 가지고 분쟁이 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유로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중이니까 미국은 이제 말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뭐 핵보유국이니까 그렇게까지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진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여튼 뭐 믿는 구석들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들의 그 외교 협상술 능력 요것은 우리가 많이 좀 본받아야 되겠네요. 네, 네, 인도 외교는 참 운도 좋죠. 미국의 세계 전략의 경쟁자가 중국이고 인도도 중국하고도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영토 분쟁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의 일종의 라이벌인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걸 세계 전략의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실용적인 외교를 하는데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그 외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전문가의 식견화의 그 지금 여러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점들, 네, 외교와 관련된 이슈들을 점검해 보니까 또 이 해안이 더 크게 넓어지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국립외교원장이시죠? 홍현익 박사님,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